이게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이 전자상거래 업마 유일하게 물건 떼어다 파는데도 창업감면을 적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또 업종별 세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말 또 많이 하시는 업종,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분들도 요즘은 마트 가서 물건 사거나 그러지 않고 참 쉽게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기장 고객처 분들만 봐도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절세 하셔야 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잘 드려볼 테니까, 전자상거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전자상거래, 이거 뭐 그냥 전자 뭐 이러니까 뭐 컴퓨터 이런 거겠지?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들을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죠. 전화로 파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다 이런 전자상거래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제가 일단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거는 완성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마우스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건 사와서 판 거겠죠? 이런 상품을 사와서 파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건 당연히 전자상거래겠죠? 요즘에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이제 파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제 두 번째, 요즘은 또 중개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해외 직구대행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제 해외 직구대행 참 많이들 하세요.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업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홈쇼핑,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블로그에다 글 하나 써놨어요. 내가 직접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볼펜을 직접 만들어요. 공장도 있어요. 막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팔아요. 온라인으로 팔았지만 이건 제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판매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제조업이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두 번째, 요즘에 또 그런 거 참 많죠.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는데 이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많아요.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요즘 또 뭐 상담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결제받고 이제 전문가들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물건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업종이에요. 뭐 서비스업 아니면은 뭐 컨설팅업, 이런 쪽으로 또 분류가 돼야 돼요, 업종이.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음식점, 뭐 핫한 음식점은 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죠. 네이버 같은 데서.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공받는 또 서비스 관련 업종인 거예요. 전자상거래랑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진짜 많이 하는 거, 영상물 보는 거. 클래스유나 뭐 와디지 이런 데 참 유명하죠. 이런 데 가면은 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서 결제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형태도 참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자상거래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결제를 했지만 이거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에요. 요거는 업종이 다르다 정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가서 신고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조금은 특이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놓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유의사항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주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는 주소가 오픈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홈페이지 맨 밑에 주소가 써 있게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집 주소로도 가능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집으로도 내기도 해요. 근데 오픈이 돼요, 집 주소가. 좀 불편하죠.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도 캡처해서 하나 해놨는데,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물건 산 거 영수증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판매자 정보가 뜨는데 그분 집 주소가 다 뜨더라고요. 이분 집 주소로 해놔가지고. 집 주소, 이분의 뭐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이런 게 다 뜬단 말이에요.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조금은 보안에 좀 취약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난 상관없다. 집에서 실제로 사업도 다 하고 뭐 보안에 나는 뭐 걱정하지 않. 집 주소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불편하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 요즘 참 잘 돼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 같은데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 실제로 이런 경우로 저희 로덴포레스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소 관련돼서도 좀 보안 관련된 내용이 좀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사업장 주소 잘 선택하자 또 말씀드린 사업 매뉴얼, 초기 매뉴얼 편에 보면은 이게 또 창업감면과 또 연결이 많이 돼요. 저는 집이 인천 송도예요. 제가 집 주소로 전자상거래를 오픈을 했다. 제가 청년 나이다. 그러면은 저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근데 송도가 아니고 조금 인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저는 청년 나이였어도 50%밖에 감면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같은 거 잘 이용하시면은 감면율, 창업 행위로 인한 세액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고 못 받던 걸 받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사업을 실제로 하자. 그냥 주소만 따서 감면 받으려고 오지 말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거는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업종 추가하지 말자. 이거 진짜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업장 업종 추가는 창업행위가 아니다. 전자상거래업이 참 업종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제조업, 물건을 제조해서 파는 경우에는 제가 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근데 꼭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파시다 보면은 그런 의욕들이 막 생겨요. 실제로 물건을 사와서 그냥 판매도 하고 싶으신 그런 의욕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사업자를 내면 이거는 창업행위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 감면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제조업에 그냥 업종을 추가해버렸어요. 이거는 창업이 아니에요. 사업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감면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새롭게 사업자를 내는 거를 꼭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또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가 참 사업자 내기가 쉬워요. 집에서 그냥 내 집 주소로 홈택스로 그냥 띡 바로 나오거든요. 거의 당일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젊으신 분들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한번 뭐 물건 팔 수도 있으니까 전자상거래업 하나 사업자 내보고 시작할까? 한번 내볼까? 이런 마음으로 냈다가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생애 최초 첫 창업이어야 창업 감면이 되는데, 내가 예전에 냈던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내놨는데 매출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폭발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했어요. 감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8년 막 3년 전부터. 그러면 많은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창업 감면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심심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쉽게 사업자가 나오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진짜 전자상거래업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많거든요.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창업 준비를 먼저 하시고 대대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그 타이밍에 사업자를 내세요. 그게 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로뎀세무법인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법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뎀세무법인의 블로그 글도 제가 또 예쁘게 써놨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방 나와요. 이거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은 뭐 세무서에서 크게 확인하지 않고 내주는 업종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에 물건을 팔려면 구청, 네, 구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뭐 시청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돼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할당된 번호가 꼭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 말고 실제로 통신판매 번호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고 그거에 따른 과태료나 아니면 다른 행정처분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는요, 구청 가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정부24에서도 해줘요.
거기 가서 신청하면은 또 금방 나와요. 이것도 또 처음 하시면은 또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다가 글 하나 써놓은 거 있으니까 노뎀 세무법인 블로그 글 참고해서 통신판매 신고까지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통신판매 신고까지 했으면 온라인에 내 물건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겠죠? 매출이 막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절세를 하셔야 돼요. 전자상거래업이 이제 참 많이 해요. 근데 절세를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시작했고 이제 막연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절세에 대해서 좀 취약하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에 맞는 제가 절세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업자 등록증은 일단 간이가세 가능하시면 간이가세 내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간이가 유리하냐 일반이 유리하냐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전자상거래 한번 볼게요. 내가 시설장치를 이렇게 꾸밀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액의 시설 투자를 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택에서 시작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창고 조그만 거 빌려서 물건 쌓아놓고 거기서 시작하시죠? 그러면 간이 내는 거예요. 대부분 전자상거래업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가능해요. 일반 가세사업자로 나왔을 때랑 간이가세자로 나왔을 때랑 세금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가세자 좀 권장을 드릴게요. 물론 간이가세자를 냈어도 매출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달에 일반으로 바뀌기는 하거든요. 근데 바뀌기 전까지 부가세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거 부가세 간이가세자 나오면은 저 이거 소득세 때 창업가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상관없어요.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가 나오던 일반 가세사업자가 나오던 소득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종 자체에 창업가면에 다 매겨주고 있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꼭 받자. 이것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거든요. 쿠팡,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 진짜 많이 사잖아요.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비자의 대부분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자상거래업 개인 사업자를 발급을 했다면 소비자들이 카드로 긁은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해줘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부가세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줄여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매출을 확인하려면 자료를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가세 신고하다 보면 그냥 딱 엑셀표 하나 주신 분도 있거든요. 나 네이버에서 얼마 결제했고요. 뭐 쿠팡에서 얼마 결제했으니까 이대로 부가세 신고해 주세요. 신고는 할 수 있어요. 페널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카드를 얼마로 긁었는지, 현금 영수증을 얼마를 발급을 신청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은 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넣어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다가 이거를 다 빼먹어요. 이거 엄청난 혜택인데 신용카드 발생된 매출액의 1.3%를 빼줘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꼭 해당 플랫폼에 가셔서 매출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소비자들이 카드로 얼마 긁었는지, 현금 영수증은 얼마 발급을 요청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집계가 꼭 돼야 돼요. 이것만 해도 부가세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 적격 증빙 잘 받자.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신 분들이 약간 생활 패턴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사오는 거에 대한 증빙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기 뭐 동대문 도매상 가면은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시는 도매상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서 싸게 떼온 다음에 인터넷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팔아요. 좋아요. 물건 잘 팔렸어요. 매입 자료가 없잖아요. 부가세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러면. 그리고 소득세 때 비용 처리 반영하기가 참 애매해요. 작년에 저한테 상담 요청 주셨는데 딱 이 케이스였어요. 동대문에서 물건 띄워서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서 예쁘게 팔았는데 매입 자료가 없어서 세금 처리가 엄청나게 안 됐어요. 이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증빙 잘 세팅하자. 내가 지금 당장에 매출 발생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대한 매입 자료 같은 거 잘 세팅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으려고 하시고 물건 사오면은 세금 계산서 받아오기 애매하면은 카드로 결제하시고, 적격 증빙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금 계산서, 아니면 사업용 카드, 아니면 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으신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내가 소규모로 물건을 여러 군데서 막 띄워오시는 분이에요. 카드로 긁으세요. 열심히 긁으세요. 그렇게 해서 매입 자료 잘 세팅하자. 이거
못 받으시면 부가세 두들겨 맞고 소득세 두들겨 맞는다. 네 번째, 이건 국내에서 물건 사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요즘 물건 사오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수입을 해왔어요. 일반적으로 세관 같은 데서 통관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물건 나왔으니까 꼭 그 세관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관에서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주는데 이런 건 문제 없다. 근데 여기에서 꼭 부수적으로 누락되는 거, 통관해 오면서 들어간 항공료 같은 거 가끔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물건이 이제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해외 운항을 사용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거 관세사나 아니면은 운항사에서 자료 다 주거든요. 이거 전달해 주셔야죠. 이거 비용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외 운항사들은 우리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줘요. 영수증 주면 끝이거든요. 이런 거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소규모로 통관 안 해서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안 들어와요. 자료를 꼭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규모 매입에 대해서 카드 결제도 진짜 많이 해요. 요즘에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싸게 물건 띄워오셔서 국내에 유통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아마존에서 카드 결제했죠? 이거 국내에서 파악 안 돼요. 카드 내역, 사용 내역 꼭 주셔야 돼요. 그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은 국내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은 별도로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꼭 떼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 넣은 물건들 이런 것들 이제 매입자료 잡을 때는 첫 번째, 세관 통관했으면 세금 계산서 들어온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통관해서 들어올 때 운항료 같은 거 혹시 자료 세금 계산서 안 들었으면은 그 관련된 인보이스나 아니면 영수증 꼭 챙겨주셔라. 그리고 간혹 가다가 통관 안 하고 소규모로 카드로 매입해서 들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자상거래 하신 분들. 이거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별도로 꼭 챙기자. 많이 누락하는 거예요. 누락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법인 전환 타이밍 참 잘 잡자.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빵 터지시는 경우 있어요. 매출이 뭐 이렇게 계단식 상승도 아니고 그냥 확 올라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마케팅이 터졌거나 아니면 제품 하나가 대박이 났거나 그러면은 이제 막 매출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상승해요. 법인 전환 타이밍 잘 잡으셔야 돼요. 갑자기 매출이 그렇게 상승하면은 대비가 안 되거든요. 대비도 안 되면 소득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연관된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통 1차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10억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매출 관련해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연매출 10억을 넘어가면 없어져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일 때 그런 이점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법인 전환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근데 내가 10억을 넘었는데도 마진 관리가 잘 돼요. 마진은 적은데 매출만 잔뜩 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법인 전환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두 번째 타이밍 연매출이 또 15억을 넘어갔어요. 15억을 넘어가면 전자상거래 업종은 성실 개인 사업자가 돼요. 정말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가짜 경비 같은 거 하나도 넣지 말고 더 열심히 신고해라. 물론 가짜 경비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열심히 법인처럼 성실하게 신고해라. 이런 제도거든요. 그때 또 법인 전환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제가 또 세무사로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미 개인 사업자에서 성실이 된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도 3년 동안 성실 신고를 해야 돼요.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0억 포인트에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마진이 너무 미쳤다. 와,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 타이밍을 또 넘어서서 괜찮은데 15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때도 한번 법인 전환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서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본인이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랑 꼭 상담 받으면서 타이밍이 됐는지 그리고 본인의 자금 순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답답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법인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법인 전환은 일단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전문가로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 잘하자.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진짜 보시면은 본인이 하시면서 일손이 부족하면 어머니가 다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러면 인건비 처리 잘해야죠. 매출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같이 먹고 사니까 그냥 뭐 인건비 신고냐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한테 인건비 측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산다고 그냥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건비 측정만 잘해서 비용 처리만 평소에 잘해도 이거 소득세나 법인세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작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출이 한 번에 빵 터졌을 때 많이 놓치시는 거. 사업용 계좌 등록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국세청이 제 사업용 계좌 꼭 등록하라고 했죠. 이거 계좌 등록 안 해놓으면요 창업 가면이 깨져요. 소규모일 땐 괜찮은데 복식장부 대상자 매출로 확 돌아가 버려요. 매출이 커져서. 그러면 그때는 사업용 계좌 등록 안 해놨으면은 창업 가면 적용을 못 받아요. 이런 것들도 좀 안전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할 말 많아요. 전자상거래예요. 파시는 분들은 영세하신 분도 너무 많고 갑자기 매출이 빵 뜬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 크게 하시는데 너무 대책 없이 이제 뭐 매입자를 누락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아, 나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나 좀 누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 받으세요. 예, 전자상거래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너무 많이 있고 감면도 도소매 업종 중에 유일하게 전자상거래 업종을 창업 감면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IT 산업에 맞는 업종이라 생각을 하니까 네, 혹시나 누락된 거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절세하시고 전자상거래업 통해서 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